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 광주에서 IMF 시절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나보다 더 당사자인 우리 부모님께서도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난다고 하시는 일이다. 그때가 80년대 초반, 지금의 늘다리 아저씨들이 한창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내가 중학생 때 일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큰일이 생겼다. IMF가 왔다. 맨날 뉴스만 틀면 어디 기업 망했다. 어디 구조조정 들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곤두박질 치고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저기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던 시기였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다. 아버지가 청춘을 바친 회사였다. 설비 한두 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회사와 함께 발전했는데 그 회사가 몇 번이나 망할 뻔했다. 비슷한 업종의 회사들은 그때 다 망했다. 아버지 회사 바로 옆 회사도 사장이 도망가고 거기 사원들은 밀린 급여 한 푼도 못 받아서 난리가 났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TV를 거의 안 틀었다. IMF 전만 해도 집에 오시면 항상 TV부터 틀고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가 신문도 끊으셨다. TV나 신문이나 자고 일어나면 부도 소식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상황에 얼마나 우울하셨겠는가. 그래도 우리 집은 나았다. 급여가 대폭 깎였어도 그나마 그것이라도 받았다. 주변에 회사가 망해서 밀린 급여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그해 겨울부터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사했지만 그때는 1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다. 그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던 집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나, 내 여동생이다. 여동생은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내 조카가 돌을 막 지났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셔서 출근하는 아버지와 나, 그리고 여동생의 도시락을 싸시려고 일어나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우셨다고 하셨다. 속이 뒤집힐 것 같고 몸이 왜 이래? 하고 주방으로 향해서 가스불을 켜려고 한순간이었다. 그때 여동생 덕분에 살았다. 동생이 일어나서 소리쳤다. 엄마, 가스 새는 거 아니야?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나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깼다. 정신이 들어서 방에서 마루로 나오니 집안의 가스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버지가 얼른 사태를 파악하시고 집의 문을 모두 열어 가스를 빼내셨다. 어머니는 왜 몰랐냐고. 축농증이 있으셔서 후각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셨다. 지금은 수술받고 많이 괜찮아지셨지만 말이다. 가스 밸브를 확인해보니 밸브가 열려있고 가스 호스의 끝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었다. 거기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셔서 어제 저녁에 확인하고 잘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놀라셨다. 어머니는 자기 전에 꼭 확인하고 주무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대부분 집에 가스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 겨울철이어서 문을 다 닫아 놓았기 때문에 동생이 몇 초만 늦게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지금은 회상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집안의 이상한 일의 시작이었다는 게 문제였다. 두 번째 사건은 가스 누출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다. 경험자는 우리 아버지다. 회사를 세워보려고 회사에서 며칠 숙식하시다가 그날 새벽에 들어오셨다. 씻을 기운도 없으셔서 마루에 있는 소파에 대충 누우셨다고 하셨다. 당시 살던 집 구조를 설명하자면 마루에서 베란다가 보이고 안방에서 불을 켜거나 끄면 베란다에 비치기 때문에 마루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피곤하셔서 눈이 스르르 감기려는 그때 안방에서 불이 갑자기 켜지더니 몇 초 지나서 다시 꺼지고 또다시 켜지더니 다시 꺼졌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더라. 한두 번이라면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짜증이 심하게 나셨다고 했다. 일어나서 뭐라 할 기운은 없고 속으로 아니 저 옆엔 내가 미쳤나? 왜 이 새벽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데? 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주무셨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하신 아버지가 깨어나시자마자 깨달은 건 그때 겨울방학 시즌이 막 시작돼서 어머니와 나 그리고 여동생이 며칠 친척집에 내려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신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셨는데 안방 불은 제대로 꺼져 있었고 안방은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깨끗이 정리해놓고 가셔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사건은 아버지께서 회사 잠시 문 닫는 날에 돌아가실 뻔한 일이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잠시 문을 닫았는데
아버지께서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라 지위가 있으시니까 설비를 점검하시던 중에 생긴 일이다. 자재 창고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파르트가 무너져서 아버지께서 죽을 뻔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난 죽었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회상하셨다. 나무 파르트라면 몰라도 플라스틱 파르트는 무게가 꽤 나간다. 그게 수십 개가 쌓인 게 무너져서 아버지께 쏟아진다고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셨고 마지막 순간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식으로 풀슬라이딩 하셨다. 파레트가 무너지는 소리가 귀를 때리더라.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오고 난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셨다. 결국 구조대를 불러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갈비뼈 2군데에 금이 가고 팔과 무릎이 다 까졌다. 아버지는 그래도 안 죽고 살았으니 됐지 뭐하고 웃으셨다. 병원에서 과로 증상까지 나와 전치의 사주 진단을 받으셨다. 다행히 병원비는 회사에서 내줘서 병원에서 한 달 푹 쉬셨다. 네 번째 사건은 귀신을 본 일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보신 사건이다. 그해 겨울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다. 가족끼리 TV를 보고 있었는데 TV가 나가더니 곧이어 불이 나갔다. 나는 내 방에 있는 손전등을 찾으러 갔고 어머니는 안방 서랍장에서 초를 찾으려고 일어나셨다. 어머니가 서랍장에서 초와 촛대를 찾아서 뒤돌아섰을 때 누군가가 어머니 등을 손가락으로 콕콕 찔렀다. 아버지는 손가락이 두꺼워서 아버지는 아니고 딸일 거라고 생각해서 딸내미 왜 하고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분명히 누군가가 등을 찌른 감촉이 있었다. 어머니가 촛대를 들고 마루로 걸어오시는데 촛불에 비쳐 어머니 얼굴이 보였고 어머니 뒤에 뭔가가 서 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듯한 긴 머리카락에 여자가 어깨를 축 내린 채 서 있었다. 동생은 아니었다. 동생은 단발머리였으니까. 아버지는 저게 분명 귀신이구나 하고 느끼신 순간에 불이 들어왔고 그 여자의 모습도 사라졌다. 아버지의 귀신 목격 사건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주변 집 중에서 정전이 된 집은 우리 집뿐이었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었다. 귀신은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사람들 겁줘서 돈 뜯어내려고 지어낸 존재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지가 직접 보고 나니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회사와 집에서 안 좋은 일만 벌어지니 집에 구판이라도 버려야 하나 하고 부모님이 진지하게 고민하셨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께서 고향 친구들과 모임에 내려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원인이 밝혀졌다. 아버지가 기분 전환하시려고 모임에 내려가셨는데 의외로 거기서 원인이 밝혀졌다. 모임 중에 고향 후배가 어머니를 보고 놀라는 눈치를 보였다고 한다. 고향 후배가 아버지께 다가와 술 한잔 따르며 얘기를 나눴다. 후배가 형수님 뒤에 뭔가 보인다고 형수님 입고 계시는 저 코트가 어디서 나신 거냐고 물었다. 후배는 형수님 뒤에 희끄무레하게 무슨 여자 형태가 보였다고 했다. 그 코트가 사실 IMF 때 물건 팔던 사람에게서 샀던 것이었는데 그 후배가 말하길 원한령이 붙은 코트였다는 것이다. 그 후에 제사를 지내고 코트를 불태웠다. 코트는 순식간에 재가 되었고 그 후로 집에서 귀신을 본 일도 이상한 일도 생기지 않았다. 후배는 신병을 오래 앓은 사람이라 귀신이나 점 같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후배가 예언한 대로 아버지 회사는 다시 일어났고 아버지는 지금 그 회사의 임원으로 계신다. 그리고 우리 집은 남방향으로 이사해서 로또 3등에 당첨된 적도 있다. 아버지와 후배는 이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냈는데 후배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후배의 장례를 주관하시고 후배를 좋은 관과 수의로 보내셨다. 후배의 자식은 사고로 죽고 마누라도 먼저 가서 아버지가 장례를 주관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즈음에 가출을 했다. 그 당시 각별히 친한 의형제 형님 3분이 계셨는데 대학교를 다니시는 둘째 형님이 자취를 해서 그곳에서 지냈다. 형님은 동신대학교에 다니셨는데 1학년이었고 총학생회 선거 준비로 한참 바쁘셨다. 가출해서 학교도 안 가고 형님을 따라서 대학교 선거운동을 도와드렸다. 결국 형님이 참모로 있었던 후보가 당선되었고 우리는 수고했다는 의미로 지리산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MT 멤버는 누나들 3명, 형님들 5명. 그리고 나 이렇게 9명이 봉고 한 대를 타고 지리산으로 출발했다. 형님이 아는 산장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다.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고 차에서 내려서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서 올라갔다. 한두 시간 남짓 올라간 것 같다. 어느 정도 올라가자 조금 넓은 공터가 나오고 멋진 산장이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선거의 승리와 고생 후의 여행으로 들떠 있었다. 그날 밤에 일어날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산장에 도착한 시간이 5시경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11월 초라 날씨도 으스스하고 빨리 어두워졌다. 우리는 마당에서 숯불을 피우고 삼겹살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을 마셨다. 어느새 어두워졌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큰 방에서 모두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 산장은 꽤 현대식이었고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그리고 거실 겸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었다. 작은 방에는 누나 셋이 쓰고 남자들 5이 큰 방을 쓰기로 했다. 한참 술을 마시다 보니 2시쯤 되었다. 산을 올라오느라 피곤했던 터라 누나들이 못 버티고 먼저 잔다면서 작은 방으로 갔다. 형들과 나는 계속 술을 마셨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한 누나가 큰 방으로 왔다. 너희들 장난치지 마.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장난치지 마라.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장난, 우리는 계속 여기서 술만 마셨는데. 그래도 그 누나는 장난치지 말라며 방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뭐야, 괜히 그런갑다 생각하며 계속 술을 마셨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이번엔 누나들 3명이 모두 큰 방으로 와서 장난치지 말라며 화를 냈다. 너희들이 창문 두들겼잖아. 정말 우리는 영문도 모르는 채 누나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방에 있는 창문을 크게 3번 두드리는 것이다. 정말 9명 모두 한 10초쯤 굳어져서 창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모두가 창문을 쳐다보고 있는 그때 또다시 탕탕탕 창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들은 완전히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다. 형들도 나도 완전히 쫄아 있었다. 그곳은 사람 사는 곳에서 2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과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장난을 치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남자라 최대한 안 쫀 척하며 둘째 형님이 창문을 열었다. 무서우면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는가? 창문을 열고 컴컴한 숲을 향해 둘째 형은 욕을 했다. 어떤 새끼가 장난질이야? 걸리면 죽인다. 그 창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창문이다. 밖에 있는 창문은 셰시로 만든 투명 유리, 방 안쪽에는 나무틀로 된 불투명 유리였다. 형님은 괜찮아. 여기 사람이 어딨어? 그냥 바람 때문에 무언가가 창문에 부딪힌 걸 거야. 형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형님은 그렇게 말하며 밖에 있는 창문을 닫고 안에 있는 창문을 막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그 저주받을 소리가 또다시 들렸다. 창문을 닫던 형님은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우리는 모두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섭다. 둘째 형님이 멤버의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형님이 진정하라고 소리를 쳤다. 모두 겁에 질려서 진정할 수가 없었다. 정말 무서웠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방에 있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왔다. 모두 거실에 모여 있으면 조금 나아질까 싶어서 거실에 따닥따닥 붙어서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 살펴볼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정말 떠오르기도 싫은 그 광경을 이제 이야기해야 한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9명이 둥글게 뭉쳐 있을 때 나는 거실 쪽을 보고 있었다. 거실은 투명한 유리로 된 창문이었고 그 창문 위로 반투명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밖이 어슴푸레 보이는 그런 커튼이었다. 내가 밖을 쳐다보고 있을 때 무언가 하얀 것이 왼쪽에서 오른쪽 현관 쪽으로 슥 지나갔다. 그걸 보자마자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비명을 질러본 적이 없다. 엄청난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고 겨우 진정된 우리 9명은 다시 소리를 지르며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정전이 일어났다. 거짓말처럼 정전이다. 말도 안 된다. 생각만 해도 무섭다. 정전이 일어나자 우리는 반쯤 미쳐가는 상태로 공포에 질렸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남자들은 라이터를 켜고 누나들과 나를 진정시켰다. 어떻게 일어나서 차단기 쪽으로 가야 했는데 일단 진정을 해야 했다. 서로를 진정시키느라 바빴다. 겨우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현관에 불이 켜졌다. 아파트 현관에 있는 센서등 아시겠는가? 그 산장의 현관에도 센서등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전이 돼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데 겨우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때 현관에 불이 켜졌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극한의 공포 상태가 오면 소리도 지를 수 없고 그저 멍하니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다. 그때 거기 있었던 9명 모두가 그런 상태였다. 현관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얼마 있다가 센서등이 꺼졌다.
우리는 암흑 속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며 서로 부둥켜 안고 떨고만 있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 장면을 설명해야 한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1분, 아니 2분. 하지만 내가 느끼는 그 짧은 순간은 마치 10시간 이상인 것 같았다. 다시 센서 등이 켜지는 순간 그 밑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하얀색만 생각난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만약 얼굴이 제대로 생각난다면 나는 정신병원에 있었을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정신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정말 그 순간은 그냥 원초적으로 무섭다 이외의 생각은 나지 않았다. 센서 등이 켜지고 그 밑에 있는 긴 머리 원피스의 사람을 본 후 나는 기절했다. 나만 기절한 줄 알았지만 모두 기절했다. 소리 한 번 지른 사람 없이 모두 기절했다. 만약 센서 등 밑에 귀신을 처음 봤다면 우리 모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겠지만 그 전에 창문으로 인한 공포감과 정전으로 인한 공포감으로 우리 모두는 이미 정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마지막에 귀신을 본 순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기절한 것이 아닌가 나중에 생각했다. 누가 나의 몸을 흔들어서 나는 깨어났다. 형들은 벌써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 밀려오는 햇빛이 그렇게 반가운 적이 없었다. 일어나자마자 어제 일을 생각하며 눈물만 흘렸다. 8시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미친 듯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바로 산을 내려왔다. 뒤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려와서 누구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보거나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저 집으로 빨리 가고 싶었다. 그렇게 나는 형의 자취방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라 그런지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고 무서움을 덜어내고 싶었다. 그 사람이 의형제 중 셋째 형이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셋째 형 집에서 둘이 함께 술을 마시며 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둘째 형의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셋째 형의 집에서 나왔다. 둘째 형의 집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내 경험담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1km도 되지 않는 둘째 형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지리산에서 일어났던 일과는 비교도 안 된다. 지리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전설의 고향과 주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지리산에서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신가동에 있는 형님의 자취방에 돌아온 후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괜히 이야기해봤자 서로 겪은 일이니 무서움만 더해 갈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무서운 일도 함께 나누면 반감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셋째 형 집을 찾아갔다.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다시 둘째 형 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아마도 정말 우연처럼 그 시간이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지리산에서 일어났던 일도 2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귀신이라고 부르는 영은 음기가 충만한 시간대에 활동한다고 한다. 음기가 가장 충만한 시간대는 동트기 전이라고 한다. 정말 소름 돋는 일이다. 솔직히 나는 지금도 2시가 넘은 시간에 혼자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무섭다. 휴대폰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가거나 음악을 크게 들으며 걸어간다. 그렇게 2시가 넘어서 둘째 형 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이다. 셋째 형 집을 나와서 둘째 형 집을 가기 위해 첫 번째 작은 사거리를 지나서 직진으로 한 200m 정도 되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한다. 며칠 전 무서운 일을 겪고 셋째 형에게 이야기해준 덕분에 무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형 집에서 자고 갈까 생각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셋째 형 집에는 당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심심했다. 그래서 가로등도 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려 싶어서 노래를 부르며 오르막길을 올라갔다. 절반도 못 올라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느라 모르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쇠뭉치를 해머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리고 미치게 만든 사실은 그 쇠뭉치를 때리는 소리가 내 발걸음 소리와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이다. 혼자 걷고 있는데 조용한 미완성 학교 건물에서 내 걸음에 맞춰 소리가 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으며 설마 하면서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소리도 함께 멈췄다.
오른발을 앞으로 디딘 자세에서 서서히 고개를 돌려보았다. 쇠뭉치를 때리는 소리가 내 발걸음 소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내 발걸음 소리와 일치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설마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한 걸음을 옮겼다. 오른발을 내딛는 순간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정말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또 한 번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 그럴 리 없어. 우연히야를 외치며 왼발을 옮겼다. 왼발 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깡 소리가 났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너무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오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사거리를 향해 달렸다. 사거리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밝은 곳인 사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달리기 시작한 후에는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사거리에 도착해서 가로등 아래에서 가쁜 숨을 달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숨을 헐떡였다. 어느 정도 숨이 진정되고 마음도 진정되었을 때 오른쪽 저수지 쪽에서 하얀색 아반떼 한 대가 올라오고 있었다. 야밤인데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올라오고 있었다.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인 차였기에 반가웠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힘이 나고 반가웠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그 아반떼는 제 앞에 멈췄다.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안에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귀 밑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오줌을 지릴 정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정말 지리산에서 겪은 공포와 비교할 수 없었다. 그 정도의 공포였다. 턱이 덜덜 떨리면서 오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하얀색 슬리브리스를 입은 여자가 타고 있었다. 머리는 어깨 정도 길이였고 슬리브리스도 다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턱이 나를 향해 돌아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앞을 보며 유유히 사라졌다. 가로등 아래라서 진정이 되었다. 그래도 두 번째 사거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나 형집이 있는 두 번째 골목을 향해 달렸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나서 주머니를 뒤졌다. 왜 열쇠가 손에 잡히지 않는지 열쇠를 겨우 손에 잡아도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았다. 열쇠를 놓치고 열쇠를 집으려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는 순간 옆집 2층으로 가는 계단 중간에 서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완전히 창백한 얼굴, 어둠 속에서도 하얀 얼굴. 그 여자가 분명했다. 내가 고개를 돌리다 멈춘 시점이 허벅지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더는 위로 쳐다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리다 내 뒤에서 나와 같은 자세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고 있는 하체를 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발만 보고 있었던 그때 발이 움직였다. 나에게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만 보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빠르게 다가오는 발을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엄청난 괴성을 지르며 엄청난 스피드로 첫 번째 골목을 지나 두 번째 골목을 향해 달렸다. 100m 정도 거리를 10초도 안 되어 달렸다. 대문키를 찾았다. 주머니를 뒤지는데 열쇠가 손에 잡히지 않고 겨우 손에 잡힌 열쇠는 왜 열쇠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지. 열쇠를 놓치고 열쇠를 줍고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는 순간 옆집 2층으로 가는 계단 중간에 서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완전히 창백한 얼굴, 어둠 속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얀 얼굴. 하얀 슬리브리스, 바로 아까 그 운전자 그리고 나를 따라왔던 그 여자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다. 그때부터 거의 반미치광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열쇠를 놓치고 나는 대문을 타고 넘어갔다. 미친 듯이 현관을 향해 달렸다.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달리듯 들어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아침이 되어서 깨어났다.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 모두 악몽 같았다. 하지만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다. 한참을 누워서 어제 일을 생각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다시 한번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은 시간, 설마 아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다. 형님이었다. 욕실 앞에 형님 옷이 있었다. 형이야. 응, 방금 들어왔다. 너 열쇠 왜 대문 앞에 떨구고 갔어? 미안, 정신이 없었어.
어제 일이 진짜였다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났다. 담배를 피우며 컴퓨터 앞으로 가서 게임을 하려고 했다. 어제 내가 본 것이 정말 귀신일까? 정말 구분할 수 없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며 삼국지사를 하기 위해 마우스를 잡았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고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서 믿어주기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 결국 나 자신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어제 본 건 헛것이었어. 설마 세상에 귀신이 있겠어? 아냐, 내가 어제는 무언가에 홀린 거야. 그래, 정말 세상에 귀신이 있고 내가 본 것이 귀신이었다면 이 모니터가 지금 이 순간 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정말 환장하겠지만 내가 하고 있던 게임의 화면이 팍 소리를 내며 꺼졌다. 그 순간 의자와 함께 뒤로 자빠지고 말도 안 나오고 욕실을 향해 기어갔다. 마침 나와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형에게 형,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어. 꺼졌으면 다시 켜면 되지. 형과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정말 거짓말처럼 컴퓨터 모니터는 정상으로 켜져 있었다. 야, 너 미쳤냐? 아침부터 왜 이래? 나는 형에게 어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형은 지리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었다. 형도 이야기를 다 듣고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다. 형이 말했다.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 왔지. 그렇지? 그럼 넌 모를 수도 있겠구나.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1학년 때지. 그때 여기 신가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아주 난리가 아니었지. 그냥 살인사건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사건이었어. 세종고 앞 저수지에 왜 밤에는 아무도 안 다니고 거기서 낚시도 안 하는지 알아? 애들이 그러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던데. 맞아, 어떤 젊은 남자가 사귀던 여자를 죽여서 사체를 토막내서 저수지에 버린 사건이 있었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완전히 벼락 맞은 것처럼 찌릿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형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사건이 정말 흉악해서 신문에도 크게 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지. 그때부터 그 저수지는 흉가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이 밤에는 거기 근처에 가지 않았어. 나는 형의 말을 들으며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떠올랐다. 그 여자가 혹시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형에게 물었다. 그 사건 이후로 또 무슨 일이 있었어? 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그 사건 이후로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많았어. 밤에 저수지 근처를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나는 형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에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졌다. 나는 형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그 여자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대부분 그곳을 피하고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았지.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있었어. 나는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 사건과 그 여자의 존재가 나를 계속 괴롭혔다. 나는 형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길 바랐다. 나는 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낮이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떠들며 지나갔지만 나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떠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창백한 모습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형의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시는 그 저수지 근처에 가지 않았다. 지리산에서 겪었던 일들과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지리산에서 시작된 이상한 일들은 그 이후로도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형의 조언을 따라 조심하며 살았다. 이제는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도 덜 두려워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 항상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경험들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다.